네, 2023년에 바뀌는 세법 제도, 세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희가 그 앞서 그 부동산 관련된 얘기했습니다. 마치 부동산 방송 같은 생각이 들어가셨을 텐데,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들이 너무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그 영끌에서 집을 사실 분이나 지금 집을 팔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관심 있게 보셔야지만이 세금을 절세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많은 세금 부담이 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다른 또 이제 바뀐 이야기도 좀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지난 연말에 그 국회에서 그 예산안 가지고 막 싸우면서 금투세 문제가 막 시끄러웠었어요. 금투세 뭐 어떻게 될 거냐 했는데,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일단은 금쪽세 같은 경우도요. 저도 이제 많이 어떻게 될지 많이 예. 궁금해했었고 실제로 시행을 할지 안 할지 궁금했었는데 원래 같으면은 이제 국내 주식 뭐 양도 차익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는 이제 공제를 해주면서 세율을 20% 매기면서 이제 과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원래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있었는데요. 이제 윤 정부 들어와가지고 25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희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2년 연기를 해준 거네요. 네. 근데 2년 연기해줘서 이거 우리 그 주식 전문 아니니까 뭐 그거는 여기까지 할 게 아니겠지만, 참 이 세금 문제 가지고 참 많이들 좀 이렇게 민감하게들 좀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세무사님도 주식이나 그 코인 투자하시죠? 코인도 좀 네, 했었죠? 했었고 주식도 예. 지금은 들고 있죠. 들고 네.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막, 내가 코인이나 주식 투자인데 거기에 내가 세금을 부과받는다, 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로 여기 우리 네네. 대본에 없던 내용인데,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해서 손해 보면 나라에서 보상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네.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네네. 굳이 그 꼭 이익이라 또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 사실 제가 세무사이기도 하고 이제 세법의 과세 논리를 좀 알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항상 소득에는 이익에는 세금이 붙는다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또 소득을 많이 올렸다. 그러면 저도 어느 정도는 그래 세금 낼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것 같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낸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 다 절세하면서 내겠다라는 음.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세무사님은 역시 교과서적인 대답만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과세 논리를 아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는 모두 세금이 있다. 그러나 세금을 합법과 예를 들어 합리적으로, 저는 합리적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과거에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많이 봤어. 그러면 그것도 좀 공제해주고 뭐 이런 제도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또 그런 건 또 안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주식이나 우리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게 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투기라면 우리가 이 산업으로 발전시키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좀 가슴이 아픕니다. 예, 예. 자, 여러 가지, 그러면 지금 주식도 받고 가상자산도 받고 했는데, 부동산도 받는데, 자, 이제 사실 지금 제일 관심사인 게 우리 근로소득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월급쟁이들, 셀러리맨들이 진짜 유리지갑이라고 맨날 털리는 기분,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도 많이 부담하죠. 다른 부담할 분들이 사실 준과세, 뭐 조세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 월급쟁이들, 우리 셀러리맨들은 늘 세금에 대해서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예, 그죠? 이분들 우리 그 급여 생활자를 위한 것은 좀 어떻게 좀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연말정산 지금 막 가동했잖아요. 그렇죠. 예, 가동했습니다. 16일인가 언제부터 이 연말정산 이제 가동이 미리 돼서 보기는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예, 있고요. 예. 그리고 서류들도 이제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이제 다 다운받고 다운받아서 제출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럼 소득세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소득세 표를 한번 보시면요. 22년도에는 이제 6%부터 45%까지 이제 구간이 되어 있는데요. 23년도 일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세율 자체랑 이제 구간은 세율 자체는 변동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6%랑 15%이 구간의 과세
표준 구간이 바뀌었는데요. 22년도에는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를 적용받았어요. 근데 23년도에는 200만 원 늘은 1,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15% 구간에서는 22년도에는 4,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15%를 적용받을 수가 있었는데 23년도부터는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15%의 구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고소득자들의 세금은 줄여주진 않겠다. 다만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미만인 상대적으로 일부 저소득자들한테는 세금을 좀 경감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라는 저 개념이 소득은 아니죠. 소득은 아니죠. 소득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을 1억 받았다. 네. 1억을 받았는데 거기서 무슨 뭐 기본공제니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공제 사항들 다 공제하고 마지막에 이제 내야 될 세금 순수 소득이 딱 된 게 그게 과세 표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5천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그 봉급쟁이들이 죄송합니다. 봉급쟁이라서 샐러리맨들이 좀 혜택을 좀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제 5천만 원이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고요. 예. 이제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늘어난 거지 400만 원 구간에 있던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4,6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은 원래, 계속해서 예. 15%를 받던 거고 이제 4,600에서 5천만 원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정책을 좀 비난하면 안 되는데 약간 이 눈속임 같은 느낌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뭐 다른 거 없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을 네, 텐데요. 그렇죠. 그 연말정산에서 이번에 개정이 확정돼 가지고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올해 연말정산 하는 것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네. 2022년분에 대해서 2023년에도 이게 반영이 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예, 드렸을 예. 텐데요. 많은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이 이 부분을 감면을 놓치고 이제 근로자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고 아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제 이 방송을 보셨다는 근로자분들께서는 회사에다 한번 확인을 하셨을 거고 그때는 이제 이 소득세 감면이 한도가 150만 원까지였어요. 그래서 예.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감면을 못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이 한도가 50만 원 늘어났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장인들은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요거 좀 잘들 한 번씩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연말정산 중에서 이제 소득 공제랑 뭐 비과세 항목들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면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식대가 10만 원이 적혀 있어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10만 원 적혀 있냐면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금액 중에 식대 10만 원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식대를 뭐 30만 원 지원해 준다. 끼당 네. 그래도 10만 원만 공제를 식대를 인정받았다 이거죠. 네, 예. 네. 그 10만 원만 비과세 처리를 되고 나머지는 다 과세 처리가 네. 됐었는데 이 부분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좀 더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렇죠. 요즘 점심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래서 20만 원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23년도 급여분 원천 징수분부터는 이제 좀 예. 세금이 일부나마 아주 약간이나마 좀 절세가 될 수가 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연말정산에도 반영되는 바뀌는 부분이 월세세 공제율이 좀 많이 상향이 됐어요. 원래는 10% 또는 12%였는데 대폭 상향된 15% 또는 17%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렇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데 이자 부담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제적으로나마 좀 경제적 경감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취지에서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택 임차 차입 원리금 소득 공제가 좀 한도가 상향이 되었어요. 이건 전세자금 대출 이자 갚는 거. 이거 갚는 거를 1년에 이제 300만 원까지밖에 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았는데 100만 원이 늘어난 400만 원까지는 더 공제를 해주겠다. 뭐 대출 이자 계속 상승하고 대출 이자 있었기 올라가니까 때문에, 당연히 더 해주세요. 네. 이 부분은 세금적으로 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 공제율이 조금 일부 상향이 되었어요.
일단은 대중교통 사용분이 이제 40%에서 80%까지 저희가 뭐 기차를 탄다든지 해줘야지 저건. 뭐 버스를 탄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공제율이 80% 올라갔었고, 그리고 문화생활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을 하면은 원래는 30%를 소득 공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문화생활에 영화가 안 들어갔었어요 원래. 네. 근데 이번에 영화 관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30% 공제를 해주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1년도에 카드 사용한 금액이 22년도에 그 금액보다 뭐 105%를 초과 사용했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20%를 또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 내수를 더 진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를 많이 사용을 했으면은 소득 공제를 통해서 혜택을 주겠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저 내용을 잠깐 보니까 가면서 영화 그 임차 자금 그 한도를 300에서 400으로 올린 거는 사실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것이 또 당연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문화 그 도서를 네. 사면은 그 책을 사면 공제해 줬는데 네. 그 거기에 이제 영화 관련도 넣어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야, 이거 영화 보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CGV를 위한 건지 롯데 시네마를 위한 건지 뭐 메가박스를 위한 건지 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오는데 OTT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죠. OTT는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TT는 네. 해당이 안 됩니다. OTT 집에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 내시는 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접 영화관에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인정해 준다. 뭐 그다음에 대중교통도 40%에서 80% 해줬다니까 저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지 교통도 전략이 되고 하기 때문에 네. 교통도 안 막히고 하기 때문에 저건 상당히 좀 잘한 제도 같은데 근데 저거를 올해도 2022년 것도 해준다. 2023년 연말정산하면서 해주겠다. 그런 소리네요. 이야, 그러면 조금이나마 좀 세금을 저희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지금 말씀을 좀 들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보니까 빌라왕 이런 전세 사기 같은 것도 말 수 있는데 세법에는 네. 이런 임차인들 보호하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지금 빌라왕 그거 보면서 그 뉴스 보도를 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20대, 30대라는 거예요. 젊은 우리 그 청년들이라는 거죠. 20대, 30대 청년들이어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분들이 이제 철저하게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임차인으로서 확인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세법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마침 이제 23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두 가지가 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임대인이 체납이 얼마나 있는지 열람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과거에 열람을 자체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예. 다만 임대인이 열람을 동의를 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열람 동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실 내 체납이 얼마였는지, 국세 잘 내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기분 나 싫어 그럴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 23년도 4월 1일부터는 일정 임차 보증금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임대인이 얼마나 체납이 있는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임대해 주신 집주인이 동의가 없어도 내가 세무서에 가서 나 이렇게 계약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체납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합법적으로 이제 절차의 규칙을 정해서 이제 해주겠단 말이죠. 4월 달부터. 그렇죠. 예. 이제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이 이제 많이 밀려가지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해당 예. 주택이 내가 살고 있는 임차를 살고 있는 주택이 공매나 경매를 당할 수가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거를 좀 사전에 좀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좀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매 경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공매를 당했을 때는 이제 국세라든지 아니면 소액 임차 보증금, 법적으로 그렇죠, 정해진 그렇죠. 소액 임차 보증금만 먼저 변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 23년도부터는 이제 당해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당했어요. 네, 뭐 예. 종부세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예. 당해세 같은 부분도 임차 보증금보다 임차 보증금 먼저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좀 임차인들의 이제 권리를 좀 더 안정화시켜주고 좀 보장해주는 취지로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 태아 상속제도는 뭐예요?
태아가 저도 되게 많이 이슈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세무업계에서는 태아는 원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자녀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는 자녀가 있으면 일정 부분 금액을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민법상 태아로 장녀인데 상속이나 증여세법에서는 태아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어머니 배에 자녀가 있었어요. 그 태아를 상속 공제나 증여 공제를 못 받았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23년도부터는 태아도 상속이나 증여세법에서 자녀로 인정을 해줄 테니 공제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 이거는 잘했네요. 이거 보니까 경매 확정 일자보다 늦은 세금은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변제하니까 임차보증금 소액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하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태아도 그동안에는 증여나 상속에서 자녀로 인정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인정해주겠다. 네. 이런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승근 세무사님 모시고 2023년에 바뀌는 세법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이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인사이트와 블록체인 경제방송 MBN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